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조세란 무엇일까요? 최근 세법 개정안의 논란이 조세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조세란 정부가 경제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납세자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이용 목적을 미리 정해두고 징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정부 경제활동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회보장비 지출, 정부 소비 등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각종 누진세율이나 영세민을 위한 소득세 면제, 개별 소비세 등으로 각종 누진세율이나 영세민을 위한 소득세 면제, 개별 소비세 등으로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조세를 통해 민간 경제 활동의 규제와 장려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공해와 같은 외부 불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과세로 규제를 가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과 저축에 대한 감세로 꾸준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과세는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사회 전반이 유효 수요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세금 징수를 막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세금 징수를 막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조세의 종목과 어떤 종목에 세금을 거둔다, 이 종목과 세율 몇 %로 하겠다는 이 세율을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게 지금 우리 조세법의 가장 기본 골격입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아하경제 그리고 한뼘경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 배분 그리고 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적절한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세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경제의 이 경제 구조를 또는 경제 질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체계화된 조세가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저 세종로에 앉아 계시는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조세공법이라는 책을 만들고 이 체계적인 질서하에서 조세를 거두기 시작했다라는 제가 아는 한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조세라는 거 그만큼 국민의 생활에서 아주 밀접하면서도 또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투명하게 일관되게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세제 개혁 때문에 문제가 많죠. 간접세, 직접세 이야기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반반 갈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형태의 세금이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조세를 일정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지하경제가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앞서에서도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발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데 미국의 출구 전략 효과가 이렇게 클까요? 지금 브라질을 위시해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이 신흥국 경제에 대한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경제는 또 괜찮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람투자자문의 이창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구제금융 안 받아도 되겠죠? 그건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주가가 많이 폭락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환율은 많이 절하가 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금리는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그래서 주가, 그 다음에 채권, 또 외환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외환보유고가 한 2,700억 불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외환보유고면 일단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요. 예. 양쪽의 시각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인도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게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 경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네. 저희도 경험을 했지만 거의 10년 사이클마다 한 번씩 네. 주변 국가들이 이런 홍역을 치르는 걸 반복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저에는 보면은 이제 달러의 유동성의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달러 유동성을 많이 풀거든요. 네. 돈을 많이 찍어내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제 이번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돈들이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이제 해외 쪽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흥국가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산 버블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인도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네.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게 들어가서 자산 버블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미국 경제가 좀 나아지고 살만하면 이제 돈들을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본격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9월 달부터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신흥국에 들어갔던 돈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네. 빠져나오면서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가 이 곤욕을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멀리 돌아보면은 80년대는 중남미가 그래서 한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예. 9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태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들 네. IMF 구제금융을 받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남유럽 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마침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좀 흔들흔들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위기는 그렇게 왔었고 최근 2008년 글로벌 위기가 미국을 쳤다면 2년 뒤인 2010년에는 유럽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2012년 지나면서 2013년이 되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인도네시아, 인도 이쪽 아시아 신흥국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길이라 그러면 이참에 중국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는지 중국 중앙인민은행장이죠. 샤오추안인가요? 그분은 강력하게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중국까지 파급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금융 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까지 영향을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가 넘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외환 보유고가 탄탄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달러 유동성의 문제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중국이 이것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온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세안 신흥 국가들의 수요가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니까 네.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좋지 않은 낮은 가격대에 머물고 예. 그러면 중국도 아직은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경제에 일정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그 중국 쪽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로이터 통신의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 샤프트라고 하는 전문가가 이런 글을 네. 쓴 걸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인도의 문제는 인도가 지금 겪고 있는 저성장 그리고 다른 신흥국 경제에 비해서는 인도의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기대가 컸었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고인플레이션, 고물가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경상수지 적자 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정부 관료들의 어떤 부정부패, 레드테이프 이런 것들이 횡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회적 시스템의 경제적 시스템의 취약성이 가장 많은 인도가 지금 불거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다 맞는 얘기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건 네. 미국의 시각인 것 같고요. 예.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국제금융 시장의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문제의 발단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찍어낸 달러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약한 나라가 당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그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제가 보기엔 더 근본적인 것 같고요. 네. 그건 어쨌든 뭐 주어진 거니까 예.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상황하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그 체력이 약한 부분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다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 펀더멘털 성장에도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이제 그 초미의 관심 사항들은 경상수지죠. 그렇죠. 자, 예. 외환보유고하고 경상수지인데 네. 경상수지가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달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자본수지 쪽에서 그걸 메꿔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이 국제금융 질서가 달러의 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네. 어떤 놈이 약한가 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처럼 경상적자가 커지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가 크고 이런 경제 펀더멘털이 약하고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부터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마치 우리가 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국 경제가 만약에 이 또 금융위기에 들어가면 우리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신경을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난번에 그 1997년도에 네. 그때는 도미노 현상이었죠. 네. 그때 태국에서부터 깨져갖고 넘어와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때는 그 부재금융을 받았었는데요. 네. 뭐 저희 경제 펀더멘탈이나 외환 보유거나 경상수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뭐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는 사실은 뭐 정부 그 재정도 튼튼한 편이고요. 네. 물론 이제 공기업 부채 부채 산정 방식의 문제는 많지만 예. 그냥 뭐 이 정부 부채만 놓고 보면 GDP 대비해서 보면 다른 선진국보다도 튼튼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외환 보유고도 뭐 3천억 불이 넘어 있고. 예. 그다음에 경상 적자도 뭐 저희는 오히려 경상 흑자죠. 예. 네, 흑자가 뭐 한 4% 5%씩 나니까 예. 뭐 그렇게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게 이제 국제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큰 호수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 한쪽에서 물결이 세게 일면 예. 그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결의 어떤 소용돌이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좀 일시적으로 뭐 환율이 올라가고 뭐 주가가 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영향은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아세안 수출이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흥국 쪽으로도 수출이 좀 되니까 네. 그런 쪽의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수출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런 정도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한 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말씀하신 대로 무게감이 있죠.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보니까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기초 체력은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안심해도 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때 뭐 97년도나 이런 것 때문에 대체로 흔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이런 거죠. 뭐냐면 어쨌든 이제 달러 유동성은 축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그 뭐 나름대로 뭐 정부가 나서서 네. 채권도 매입하겠다 그리고 네. 그 연기금이 들어와서 주식도 사겠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은 한 1%씩 올랐어요. 네.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대부분 달러 유동성이 계속 축소되는 과정에서 네. 누군가 약한 놈은 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하. 피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면 네. 저희도 역량을 어느 정도 받겠죠. 네. 피를 보는 상황, 결국은 컨틴전시 플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야 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 시나리오를.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꼭 하여간 그 달러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 피를 받거든요. 네. 중남미도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중남미 뭐 아시아 뭐. 예. 그다음에 남유럽 이번에도 제가 보기엔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어딘가 약한 쪽에서 한 군데는 아마 터지고 나서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리 뭐 저희가 이 국제금융 시장이라고 하는 게 네. 누군가 이렇게 먹잇감을 노리는 그 투기성 자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 약하다 그러면 뭐 막 달라 들어가고 예. 뭔가를 거기서 결론을 끝장을 보고 싶어 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피 말씀하시는데 마치 지금 태풍의 눈이 이 아시아 경제 위를 딱 내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어느 나라에 많은 비와 우박 같은 또는 이 천둥 번개를 내려치게 만들지 아마 이 노려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뭐 저희도 저희는 뭐 저희 나라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컨틴전시 플랜은 필요하겠죠. 저희가 네. 경계심을 갖고 있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어디에다가 경계심에 그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뭐 어떤 변화가 온다면 환율 쪽에서부터 변화가 오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어제 올랐거든요. 네. 인도네시아, 인도 이슈가 되면서 먼저 환율이 오르고 네. 조금 있다 주가가 빠지는 모양들이었거든요. 네. 오늘은 내렸지 않습니까, 환율이? 예, 그거는 이제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그렇게 지난번처럼 맥없이 장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창훈 대표께 간단히 한번 예 아니오로 네. 여쭤볼까요? 네. 우리 시장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 과민 반응이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과민 반응인 것 같고요. 예. 예, 길게 보면은 뭐 미래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람투자자문의 이창훈 대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프리미엄 무브먼트 렉스턴 W.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잠시 후 4부에서는 세무상담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십시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의 협찬으로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금융상품 백서 시간하고 세무상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재테크에 관련된 많은 정보 캐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건 나쁜 남자. 가족들이 싫어하는 건 바쁜 남자. 이제 당신의 비즈니스에 여유를 더하세요. 남인도 챗나이가 대한항공 콜롬보 취향으로 한결 가까워졌으니까요. 대한항공 스리랑카 콜롬보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제가 볼 때는 이번 위기는 분명히 아시아의 신흥국들을 거쳐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경제도 2년 뒤에 되면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요. 미국과 유럽을 거쳤기 때문에 아시아도 거칠 수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 확률은 좀 더 높아졌다. 그렇지만 너무 민감하게 우리 경제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요새 그 체크카드 발급자 수가 발급장이 한 1억 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체크카드 쓰고 있거든요. 왜냐고요? 예, 서춘주 지점장께서 당신께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듣고 체크카드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정부에서 또 소득공제 혜택을 주시겠다네요.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체크카드 인기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금이라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만 체크카드는 바로 쓴 즉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체크카드 발급이 1억 장 돌파했다고요? 예, 경제활동 인구 1인당 4좌씩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2년 전에 8,100만 좌, 지금 1억 200만 좌입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신용카드 좌수는 2년 전 1억 2천만 좌에서 1억 1,500만 좌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4개씩을 어떻게 보유하는 겁니까, 이게? 예, 통장마다 체크카드를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아, 예. 예, 그렇게 계산해서,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마다 4개 구자씩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봐도 되군요. 그렇겠습니다. 예, 경제활동 인구가 한 2,300~400만 명 정도 될 테니까요. 예. 경제활동 인구로 따진다면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네. 저축들 많이 하시네요. 예, 통장 개수만 그런 거고요. 예. 체크카드가 이렇게 급증하는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득공제 때문입니까? 저는 분명히 서춘수 은행 지점장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선 신용카드는 연회비를 내지만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네. 발급받는 데 있어서 우선 부담이 없는 점이 있겠고요. 네.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때문인데요. 네. 정부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그리고 과소비에 대한 이런 우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신용카드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이제 소득공제 혜택 줄이는 게 대표적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체크카드에 대한 혜택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점장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카드는 다음 달에 빚을 갚으면 되는 돈을 갚으면 되는 빚이지만 네. 이 체크카드는 제가 은행 구자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 소득공제를 준다는 것도 돈이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이런 생각으로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당장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체크카드를 쓰는데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당장 여유가 없다면 우선 네. 빚으로 써야 되니까 빚을 네. 내서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정부가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더 강화하겠다. 이거 네.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발급된 좌수 기준으로 보면 신용카드가 1억 1,500만 좌가 있고요. 네. 체크카드가 1억 200만 좌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매출액만 놓고 보면
체크카드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네. 지난 4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체크카드 승인 금액이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의 16.6%에 불과하니까요. 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신용카드 혜택이 줄어드니까 네. 현금 사용이 반대로 늘어날 테고 네. 정부 입장에서 세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예.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는 반대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체크카드를 활성화시켜서 신용카드에 비해서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당장 말씀드린 대로 연회비가 없고 또 가계부채 걱정이 체크카드는 거의 부담이 없다 이런 점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분의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득공제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소득공제를 네. 축소한다고 그죠? 근데 정부가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꾸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게 카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 예.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까지 15%인데 예. 내년부터 10%로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예. 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로 떨어진 만큼 체크카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네. 소득공제율만 놓고 보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서 3배나 유리합니다. 그러네요. 예. 방금 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자 수가 1억자 비슷하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1억자 네.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체크카드가 훨씬 낮다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유가 뭡니까? 체크카드 장점도 있습니다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일일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의 최고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전자제품, 또 승용차 구입할 때에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사용 최고 한도를 신용카드처럼 정부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늘리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용 한도 이렇게 늘리게 되면 네. 과소비 지금 같은 불안기에서는 과소비 우려할 필요 없겠죠, 그죠? 예, 그리고 체크카드는 본인의 결제 계좌에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잔액이 없으면 당연히 그러니까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예.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 이제 그 소득공제율 방금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네. 신용카드를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들 중에서 조금 체크카드로 은행 계좌에 돈을 좀 넣어두시고 이렇게 갈아타는 게 더 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득공제율만 놓고 보면 체크카드가 3배나 유리하니까요. 네. 그렇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연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해야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25%를 넘어야 되니까 예. 1년 동안에 1,250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아이고. 사용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연소득의 25% 이상 사용이 어렵다면 어차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체크카드보다 아직까지는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재테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 적립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애법 짤짤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체크카드도 매우 다양하고요. 네.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우선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요. 예. 연봉의 25%를 넘으면 이때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네. 이때부터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3배나 높은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직장인이라면 연간 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연봉의 25%까지 그러니까 예.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예. 그러면서 신용카드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고요. 예. 25% 넘어서는 구간부터 체크카드를 적극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혜택 그리고 체크카드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앞에서 한 분마다 4개의 계좌에 체크카드를 갖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야 될 체크카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순서가? 예, 그렇습니다.
체크카드도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네. 기름 넣으실 때 주유 할인 혜택이 있고요. 네. 통신비 할인해주는 체크카드도 있고요. 공과금 할인, 또 포인트 적립도 해주고 있고, 예. 교통카드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 하이브리드 카드라고 해서 체크카드 이용하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잔고가 통장에 없습니다. 네. 매우 난감해질 텐데 이런 때 대비해서 30만 원 정도 소액 신용 결제가 가능한 카드. 그러니까 평소에 체크카드로 활용하다가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네. 급할 때 30만 원까지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이런 카드를 하이브리드 카드라고 하고요. 보험료나 대학 등록금, 세금도 앞으로 체크카드로 내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크카드로 적극적으로 갈아타시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 잘 듣고 이미 체크카드로 갈아타서 예. 그러니까 뭐 현금 영수증 낼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 영수증 등록을 해버리니까 국세청에다. 그죠? 예. 예. 통장에 정리해보면 하루 사용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가계부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편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제가 여쭤봤지만 결국 이게 돈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재테크 방식, 세금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절세 방식이 되지만 네. 여전히 중산층이라든지 힘든 분들에게는 사용하기는 힘든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세무상담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모두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세제개혁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오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늘 아쉬운 게 늦게 보내셔가지고 제가 막 이 질문을 빨리 읽어드리고 우리 유재선 세무사께서도 답을 해 주시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뒤로 갈수록 단답형이 돼버리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상세한 설명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세무 상담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또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4451번님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살고 있던 집은 어머니께서 상속받기로 하셨고 용산 쪽 상가 하나 있는 건 저와 동생이 상속 50% 지분으로 공동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상가 부분 지분을 포기하고 대신에 저에게 그 값에 해당하는 현금 3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가급적 길게 상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세의 경우에는요. 받는 분들이 누구냐가 중요하지가 않고요. 돌아가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가지고 상속세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달라져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상속인들, 이분들처럼 형제간들이 어떻게 협의 분할을 해서 나누겠다라는 건 전체 상속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속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상가를 공동으로 하기로 해놓고 그 상가를 내가 포기할 테니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상속받을 부동산의 지분을 형한테 양도하는 게 됩니다. 대가를 받고. 이럴 경우는 상속세 문제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문제를 우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익에 의해서 부과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기준이 시가거든요.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느냐. 그래서 이 동생분이
시가에 상당하는 돈을 받았다. 시가가 3억이다. 예. 그러면 평가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도 3억일 거고 예. 본인이 돈을 받은 것도 3억이니까 예. 그럴 경우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겠죠. 않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되지만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예. 우리가 상속세는 상속 개시되고 난 후에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그 상속 평가 재산과 시가의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6개월 전에 시가를 지금 가액으로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6개월 이전이면은 네. 큰 부담 없이 그냥 고려하셔서 검토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받으신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셨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양도소득세 문제를 짚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하나가 6개월이 지나도 양도받은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가 바뀌지가 않고 똑같다. 네. 그다음에 동생한테 주려고 하는 돈도 똑같이 변함이 없다. 네. 그럼 양도세 안 낸다 이 말씀이죠? 없죠. 없는데 그럴 때 가격에 상관없이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게 돼 있어요. 평가액을. 예. 그럴 경우 적정한 감정을 받으신다든지 하셔서 시가를 신고를 하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그래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지가 혹은 그렇죠. 예, 그걸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시가와 고시가일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도록 했는데 큰 아들에게만 이야기를 하시고 작은 아들한테는 이야기를 못 하신 거예요. 내지는 일부 자녀분들한테만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자녀분들은 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만 하셨어요. 이혼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동생들이 그 사실을 알고 왜 오빠, 형 당신만 받느냐 우리 건 어디 있느냐라고 요구를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 민법의 유류분 청구제도죠. 예. 우리가 법정 상속은 지금 배우자의 경우는 1.5 형제 자매의 경우 1이거든요. 동등하게. 근데 이거를 본인들은 생략하고 어떤 특정인에게만 줬다. 그러면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들이 내 상속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의 50%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상속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을 해주자. 내가 이 자식이 괘씸해서 하나도 안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내 지분의 50%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부채를 상속하라 그러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 돈 받으라 그러면 다 받으러 나서니까. 2445번님 근무하던 회사가 갑자기 충북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가족과 떨어져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분양받아서 지난 가을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이제 겨우 10개월 남짓 살았는데 처분되는 대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분양가격과 현 시세와의 차익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까? 하셨습니다. 이 집 외에는 다른 집은 없다 하셨네요. 예. 우리가 지금 집 한 채이신 분들이 양도소득세 걱정을 안 하시죠. 근데 이런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규정은요. 국내에 한 세대가 주택 하나만 가지고 2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작년에 분양받으셔서 10개월. 이제 10개월 보유하셨어요. 양도차익이 5천만 원 났으면 당연히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데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여러 가지 특별한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 집이 전에 살던 집이 안 팔려서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또 이분처럼 그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특례 규정이 적용이 돼요. 세법에서는 그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사유가 확인이 되면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 가시게 되면은 2년을 못 채우시더라도 1년만 거주하셨으면 그 보유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10개월 정도 되셨다고 했으니까 1년이 아직 안 됐죠. 2개월만 더 지내다가 2개월. 지금 계약하셔도 잔금을 2개월 후에 받으면 모든 그 처분 시점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거든요. 그렇죠. 저번에 한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래서 1년을 채우시고 이걸 양도하시게 되면은 2년을 보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일단 우리가 1세대 1주택이라는 건 세대원들이 다 그 집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진작에 지금 이사를 하셨어요. 회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세대원이 퇴거를 했다. 예. 이런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집에 안 살고 남은 가족들만 살면서 예. 1년을 채웠다. 이런 경우도 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지금 비과세. 이분 같은 사연은 예를 들어서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분들 네. 또 국민연금이 전주로 내려가기로 돼 있거든요. 네, 많죠. 이런 이제 분들. 그런 분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내용들이네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7598번님. 지금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의 대표 세무사와 함께 여러분들 세무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서울전화 02-771-0945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598번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시가 6억 원 정도 8년 전에 남편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현재까지 살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남편이 50% 지분을 저한테 증여해서 현재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증여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이 집을 팔게 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는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조그마한 시골집이 한 채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집이 한 채신데 지분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시고요. 예. 부인의 경우에는 취득하신 지가 지금 1년이 안 됐네요. 예. 자, 그럼 이것도 역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남편은 당연히 비과세고 부인은 1년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부부인 상태 예. 혹은 동거 가족 같은 세대원이 같은 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를 하고요. 예. 그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같이 살던 8년 동안 살던 집을 팔게 됐는데 중간에 배우자 이름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부의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은 합쳐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배우자 되시는 분이 1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전체 기간 8년으로 통산을 하기 때문에 8년 동안 보유하신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2주택자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특례주택 예외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법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 있고요. 이 상속이 이루어질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본인이 살고 있던 집.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이 갑자기 두 채가 된 거죠. 이럴 경우에 살고 있던 집 일반 집을 양도하시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세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주택이 있더라도 내가 살고 있던 집, 내가 갖고 있던 집이 기존에 그 2년 이상 그 보유기간의 규정만 적용이 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요새 경매에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세금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그 매매의 원인 형태가 다를 뿐이지 취득세, 나중에 양도세 똑같습니다. 경매 낙찰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거고 나중에 파시게 되면 양도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또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거고요. 네, 오늘도 이 세무부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예, 우리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펀더멘탈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위기에 잘 적응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경영위기도 나름대로 극복을 잘 했고요.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신뢰도에 따라 믿음을 주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에게 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 대책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